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시끄럽고 아픕니다. 그게 다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굉장히 의외로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대철학자 플라톤은 자신의 책 국가에서 우리 인간들이 함께 모여 살며 결국 이루게 되는 그 수많은 국가들의 형태들 가운데서 이 민주주의를 매우 열등한 형태의 국가 시스템으로 여기며 심지어 극도로 싫어하기까지 했습니다. 플라톤이 말하길 세상에는 총 5가지 형태의 국가가 있는데, 이 5가지 형태의 국가는 가장 높은 곳에서 조금씩 타락하며 그 다음 아래 단계로 내려가며 형성된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플라톤이 설명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국가이자 최고로 완벽한 정치체제는 바로 철인 정치로, 즉 그 어떤 자기 개인의 욕망도 없이 오직 전체의 이익만을 위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지혜와 도덕 수준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 왕이 통치를 하는 국가이며, 이어서 두 번째로 좋은 것은 티모크라시로, 말하자면 고대 스파르타의 경우처럼 힘과 명예를 중시하며 엄격한 규율이 존재하여 부패가 없는 국가이고, 세 번째로는 올리가르키로, 말하자면 부자들이 국가의 주인이 되어 운영되는 국가로, 어떻게 보면 과거 왕과 귀족이 힘을 나누어 가졌던 봉건주의 세상과도 비슷한 면이 많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귀족과 평민들 계층 간의 갈등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국가가 더 붕괴되고 타락을 하게 되면 그제서야 등장하는 것이 바로 만인의 평등을 말하는 민주주의입니다. 플라톤은 이 민주주의에 대해 겉으로는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군중의 무질서와 권력자들의 방종이 난무하며 그 애초 이상과는 달리 전혀 자유롭거나 평등한 국가가 될 수 없으며, 그래서 여기서 더욱더 국가가 타락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가장 나쁜 형태인 바로 티라니가 되어, 즉 더 나은 자유와 평등을 빌미로 권력을 잡은 어리석고 타락한 독재자 폭군이 국가 전체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플라톤의 이론에 따르면 오늘날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루며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은 마지막에서 딱 두 번째에 있는 매우 열등한 국가 형태라는 뜻입니다. 그 아래에는 북한과 같은 독재 사회주의 국가만 있을 뿐이라는 뜻이며, 그래서 이 민주주의도 만약 운영을 잘못하면 언제든지 북한과 같은 독재 국가로 타락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플라톤의 경우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무지하고 편협한 대중들이 그 민주주의 투표로 스승을 사형에 처한 것 때문에 민주주의를 특히 더 싫어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플라톤의 생각에 본인이 동의를 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거나 실제로 이 민주주의는 항상 그 안에서 많은 결함과 다툼이 있어 왔고, 또 플라톤의 말처럼 지난 근대 역사에서도 보면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타락을 해 독재 국가로 전락한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적어도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형태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우리나라 지식인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유명한 분인 고 이어령 선생께서는 이 민주주의는 결점이 많은 제도이며 절대로 이상적으로 완벽한 정치체제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우리 부족한 인간들이 만든 제도 가운데 그나마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마치 가시에 찔리지 않고는 장미를 딸 수 없는 것, 또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사랑을 느낄 수 없다는 인간의 형벌처럼 어쩔 수 없이 채택하게 된 정치체제라고 그는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어령 선생님처럼 많은 공부와 지적 고찰, 그리고 나라와 인간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을 가진 분도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어딘가 심각한 결점이 많은 제도라는 점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선택지이기 때문에 항상 싸우고 아프며 늘 그렇게 끊이지 않는 진통을 겪으면서도 어쨌든 그 안에서 최선의 답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친절하게 풀이를 해주신 겁니다. 지금처럼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몰라 힘들고 괴로울 때, 이렇게 사회의 어른이자 현명한 지식인이 오래 쌓아온 자신의 지혜와 또 연륜으로 상황을 정리해주고 조언을 해주면 어딘가 세상에 대한 관점이 다시 정리가 되고 인생의 방향이 잡히며 커다란 위안이 되곤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런 우리 사회 지식인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이어령 선생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정수만을 뽑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낸 이어령의
세상의 말을 소개하며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가 스스로를 다잡고 필요한 위안과 힘을 낼 수 있도록 세상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책은 우리나라 언론계, 출판계, 방송계, 정치계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고루 퍼져 있는 이어령 선생의 제자 수십 명이 무려 3년간 매달려서 지난 60년간 이어령 선생이 글로 써낸 수백 권의 책에서 최고의 문장들만을 뽑아내 한 권의 책으로 엮은 매우 귀하고 소중한 책입니다. 여기 별다른 추가 설명 없이 그 문장들 가운데 일부를 뽑아 최대한 원뜻 그대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길 새로운 세계는 오직 죽을 만큼 괴로운 것들을 겪고 넘어서야만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게 사랑이든 또는 국가든 간에 반드시 그 잉태의 괴로움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그 괴로움을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그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가족이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욕망을 옆으로 미루고 타인을 위해 인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며 스스로만이 아닌 모두의 행복을 위해 애쓰게 되는데 바로 그런 고귀한 사랑 때문에 우리 인류는 발전할 수 있었고 나아가 그런 가족 가운데 가장 큰 가족이 바로 국가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인간은 결핍 덩어리 존재라고 말합니다.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는 날개도 사자의 강한 힘과 이빨도 없고 추위 앞에서는 따뜻한 털을 가진 작은 토끼보다도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지만 또 한편 바로 그런 결핍과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끝없이 고민하며 자신의 결핍을 보완해낼 기술과 문명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겪는 모든 결핍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 내일은 오늘보다 발전할 수 있는 자신을 믿고 응원하라고 그는 말하며 비록 우리 인간들은 결핍투성이 불완전한 존재이긴 하지만 수만 년 전에 만들어졌던 어느 원시인의 동굴 무덤에서도 그 주변에 뿌려진 꽃의 흔적이 발견되었을 정도로 죽은 이를 위해 꽃을 뿌려 기릴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성스러운 존재 또한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종종 지식이 가장 대단한 것처럼 여기곤 하지만 또 지식은 기술이 되어 인간을 달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은 해주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인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의 문제는 절대 해결해주지 못하고 그걸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자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식 이상으로 스스로의 영적 상태와 지혜의 갈구를 소중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터라고 그는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봐야 터가 좋지 못하면 행복이 머물지 못하는 법인데 우리 인간의 경우 내가 가진 돈이나 높은 지위와 같은 화려한 집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 즉 영혼이야말로 내면의 터이기 때문에 항상 그 터를 잘 가꾸고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그리고 나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터야말로 낮에는 두껍게 화장을 하고 살지만 밤이 되면 집에와 그 화장을 모두 깨끗이 지워내고 마주해야 하는 여성들의 맨 얼굴과도 같은 것이라고 그는 조언했습니다. 이어령 선생은 우리 개개인이 일상을 살아가며 겪는 자잘한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인 조언을 전하는데 예를 들면 무언가를 셈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말에 보면 도둑맞은 셈, 술 마신 셈 또는 입장료를 낸 셈 친다는 말이 있는데 이와 같이 살아가며 겪게 되는 여러 불행들에 대해 그보다 더 큰 화를 겪게 되지 않은 점을 감사히 여기며 더 나쁜 것에 비교해 그렇게 셈치며 스스로를 다독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불경에 보면 사고, 즉 네 가지 고통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살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네 가지 큰 고통을 뜻합니다. 바로 생로병사입니다. 그런데 이어령 선생은 그 네 가지는 고통이 아닌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여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는 힘을 또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한 평온의 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처럼 인생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어리석게 매달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구하면 많은 고통이 줄어들 수 있다고 그는 당부했습니다. 이어령 선생은 그 누구보다 우리나라를 사랑했고 특히 우리말을 각별히 사랑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많은 문장을 남기셨는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가방을 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자기를 쓰는데 가방의 경우 그냥 담기만 하지만 이 보자기는 쓰고 두르고 덮고 씌우고 메고 가릴 수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용도를 가진 것으로 우리 민족이 가진 그 유무상통의 뛰어난 융통성과 적응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멋진 물건이라고 설명하며 이와 같은 이치로 한국의 음식은 모두 쌈으로 귀결되며 김이든 상추든
평면성의 넓이를 가진 것을 크게 펴서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포용하여 섭취하는 특이한 민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보자기와 쌈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런 우리 한민족에 대한 그의 생각은 어째서 그가 지난 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식을 위해 그 천재적인 굴렁쇠 소년과 같은 기가 막히고 철학적인 장면을 기획할 수 있었는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았던 그 굴렁쇠 퍼포먼스를 기획한 것이 바로 이어령 선생입니다. 한국은 거대한 대륙인 중국과 섬나라인 일본 사이에 존재하여 그 둘의 양면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이 절묘한 위치에서 자라게 되면 양국의 장점들을 흡수하여 더 부강해질 수 있지만 잘못하면 양쪽의 단점들만 흡수하게 되어 쇠국할 수 있다고 말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세계 강국들 가운데서 줄타기 외교가 중요한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싸울 때면 머리에다 띠를 두르고 훈도시를 단단히 메고 싸움을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싸움이 시작됐다 하면 저고리와 우통부터 벗고 싸움을 시작한다고 그는 말하면서,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부터 묶기보다는 풀어주어야, 즉 한국의 진짜 힘은 경직이 아닌 부드러움과 유연함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한국인들은 항상 죽겠다는 말을 정말 자주 하는데, 배가 고파서, 날이 너무 더워서, 또는 너무 힘들 때도 그렇지만 반대로 너무 좋거나 기쁠 때도 항상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그는 지적하며, 이것은 삶과 죽음이 맞닿아 있고 서로 극치로 통해 있기에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살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5,000년간 벌써 몇 번을 나라가 사라지고 그 뿌리채 멸망했어도 모자르지 않는 이 땅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불사조처럼 살아남아온 우리 민족의 그 엄청난 생명력을 이야기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이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마치 벽에다 공을 던지면 그게 바로 내게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세상에 대해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보내는 감사의 마음은 결국 그 몇 곱절이 다시 내게 선물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습관화하라고 당부를 하면서, 특히 말을 함에 있어 그것은 씨앗이 되어 그 30배, 60배, 100배의 무언가가 되어 다시 내게 돌아오기 때문에 항상 나 자신과 그리고 타인을 향해 하는 말을 조심하고 배려심을 가지고 하라고 이어령 선생은 당부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 너무도 혼란스러운 세상 때문에 모두가 너무 힘든 이 시기, 그 누구보다 우리나라를 사랑했으며 암 투병을 하던 자신의 마지막 날들에도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그 마지막 날까지 펜을 들고 자신의 지혜를 나누려고 했던 우리 시대 진정한 지식인 이어령 선생님의 그 소중한 문장들이 지금 이 시기를 지나며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께 그들에게 꼭 필요한 위안과 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